저는 그날 아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뉴스들이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특검팀, 아크로비스타 주택 압수수색 실시, 김건희 여사 관련, 고급 주택가, 두꺼운 커튼이 침묵과 권력을 함께 감추고 있는 그곳 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팀의 목표는 디올 제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선물 의혹 사건의 증거품이었죠. 그런데 운명이 조금 아이러니한 장난을 친 것처럼 그들은 디올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로저 비비에를 찾았습니다. 똑같이 명품이고 똑같이 고가의 브랜드였습니다. 그 가방과 함께 발견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여권 여당 대표였던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였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은 그것은 의혹의 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치 높은 곳에서 과연 메모 한 장이 이미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여론은 두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저 높은 지위에 있는 두 여성 간의 사교일 뿐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사교적 선물이라는 표현은 디올 상자 안에 포장된 정치적 호의를 가볍게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다. 저는 블로거로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선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특히 권력자들 사이의 선물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표현이고 영향력의 증거이며 때로는 거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크로비스타라는 이름 자체가 상징적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거지역 중 하나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의 최상층입니다. 특검팀이 그곳 문을 두드렸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권력의 성역에 도전장을 내민 것과 같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입장문을 읽었을 때 저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인이 사회적 예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볍게 들리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한국 정치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사교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김건희 특검이라는 키워드는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가방을 선물했는가만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왜 권력 시스템이 항상 명품, 브랜드, 선물, 그리고 침묵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댓글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국에서 핸드백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증거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로저 비비에든 디올이든 샤넬이든 각각의 가방은 관계와 영향력에 대한 비밀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제게 특별히 흥미로운 이유는 발견된 물건과 찾으려던 물건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디올을 찾으러 갔다가 로저 비비에를 발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들이 오갔다는 뜻은 아닐까요? 손으로 쓴 메모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메모를 남겼을까요? 단순한 인사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우연은 없고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독립적인 정치 블로거로서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투명성의 부재는 항상 추측을 낳고 권력자의 침묵은 항상 소문의 연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명품 가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정치 시스템 내부의 관계망, 영향력의 흐름,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거래들에 대한 단서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가방 자체가 아니라 그 가방이 상징하는 불투명한 권력 구조 때문입니다. 11월 6일 특검이 아크로비스타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은 단지 증거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향한 국민들의 염원을 대신하여 권력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서 무엇이 발견될지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성명서를 읽으면서 저는 한참을 그 문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아내가 사회적 예의를 표현한 것이라는 그 한 문장 말입니다. 가볍게 들리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 한국 정치에 깊은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사교가 아니다. 저는 정치 블로그를 활동하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의 성명서를 읽어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조심스러운 단어를 선택합니다. 예의, 사교, 친분 같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이런 단어들 뒤에 숨겨진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것들이 실제로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선물 문화는 매우 복잡합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선물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관계의 표현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권력자들 사이의 선물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관계를 넘어서 영향력의 교환이 됩니다. 로저 비비의 가방 하나가 수백만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물을 예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반 공무원이고 업무 관련자에게서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합니까? 김건희 특검이라는 단어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머무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이자 분노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가 가방을 선물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궁금한 것은 왜 권력 시스템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가입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정치를 지켜보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권력자 주변에는 항상 명품이 있고 선물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의욕이 있습니다. 사회적 예의였다. 개인적 친분이었다. 잘못이 없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이런 대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상에서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명절에 거래처로부터 5만 원짜리 상품권도 조심스럽게 받습니다. 공무원들은 더욱 엄격한 청렴 규정을 따릅니다. 그런데 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선물을 예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댓글이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핸드백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지위의 증거다.
저는 이 말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명품 가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깊이를, 영향력의 크기를, 그리고 때로는 거래의 존재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로저 비비의 가방과 함께 발견된 손글씨 메모는 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메모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김기현 전 대표 부인의 필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메모는 선물의 의도를 부여합니다. 메모는 관계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저는 여러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것이 여권 내부의 권력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단순히 과장된 해석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양쪽 모두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선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불투명성입니다. 만약 정말로 단순한 사교적 선물이었다면 왜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왜 특검이 압수수색을 해야만 이런 사실들이 드러납니까? 왜 항상 언론 보도와 의혹 제기가 먼저이고 해명은 나중입니까? 이런 패턴이 반복될 때마다 국민들의 신뢰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국 정치 문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예의와 뇌물을 구분하는 명확한 선이 없습니다. 특히 권력자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맥락에 따라 해석되고 관계에 따라 정당화됩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자신의 부인이 예의를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 권력자들만의 특권처럼 보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런 예의를 표현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특정 계층만의 문화입니다. 저는 블로거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처럼 저 역시 이런 이중잣 때 피로감을 느낍니다. 권력자들에게는 예의로 통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부패가 되는 사회. 이것이 정상입니까? 이번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특검의 수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선물이 권력의 도구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예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 그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저는 제 컴퓨터 앞에서 실시간 뉴스를 새로 고침하고 또 새로 고침했습니다. TV 방송, 온라인 뉴스, 블로그, SNS까지 모든 매체가 폭발했습니다. 언론이라는 무대 위에서 이 사건은 순식간에 주연 배우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쉼없이 정보를 찾아다녔습니다. 가방의 출처는 어디인가? 메모에는 정확히 무엇이 적혀 있는가? 언제 선물이 전달되었는가? 가격은 얼마인가? 질문은 끝이 없었고 답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이 만들어내는 의혹의 메커니즘입니다. 정보의 공백은 추측으로 채워지고 추측은 다시 새로운 의혹을 낳습니다. 어떤 언론사는 손글씨 메모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필체 분석 결과 김기현 전 대표 부인의 글씨와 일치한다는 보도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현대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밝히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의혹을 증폭시키는 장치입니까? 김기현 측 사무실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사진은 조작되었고 편집되었으며 신뢰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그 사진은 SNS를 통해 수만 명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부인이 나온 후에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은 것은 원본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시대 언론의 특징입니다. 정정 보도는 항상 원본 보도보다 조용합니다. 저는 독립적인 정치 블로거로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보수 성향 언론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프레임을 잡았고, 진보 성향 언론은 권력형 부패의 증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정 보도는 항상 원본 보도보다 조용합니다. 그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은 이런 신중한 보도보다는 확신에 찬 주장에 더 많이 반응했습니다. 클릭수, 조회수, 공유횟수, 이 모든 지표들이 선정적인 제목적으로 쏠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저는 여러 포털 사이트의 댓글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잘못이 없다면 왜 공개적으로 해명하지 않는가? 이것은 정치 공세일 뿐이다. 언론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댓글들은 극단적으로 대립했습니다. 저는 이런 양극화된 반응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중도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영 논리에 따라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사실 자체보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메모 필체 분석 전문가를 자처하며 20분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선의 각도를 측정하고 글자의 간격을 비교했습니다. 수십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유튜버가 실제 필적 감정 자격이 있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메모 필체 분석 전문가를 자처하며 20분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는 몇몇 기자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오프 더 레코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정확히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보도하지 않으면 다른 언론사에 뒤처진다. 경쟁이 우리를 추측 보도로 몰아간다. 언론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로저 비비의 브랜드의 역사, 해당 모델의 가격, 유사한 제품의 시장 가치까지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마치 패션 잡지의 리뷰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비싼 것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암묵적 질문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주목한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과거 유사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들의 선물 논란, 정치인, 가족들의 명품 의혹, 그리고 그 결과들이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법적 처벌보다는 정치적 타격이 더 컸습니다. 이것이 한국 정치 스캔들의 특징입니다. 법정에서의 유죄보다 여론의 판결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언론이 어떻게 프레임을 잡느냐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이 결국 정치적 운명을 결정합니다. 저는 해외 언론의 보도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한국 정치 엘리트의 특권 문화라는 맥락에서 다루었습니다. 객관적 거리를 두고 보니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비슷한 의혹은 반복되었습니다. SNS에서는 밈mem들이 쏟아졌습니다. 명품 가방을 패러디한 이미지, 풍자적인 만화, 코믹한 영상들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분노보다는 냉소로 반응했습니다. 또 그렇지, 뭐 예상했던 일이야. 네, 놀랍지도 않아. 이런 반응들은 더 무서웠습니다. 분노는 적어도 기대를 전제하지만 냉소는 모든 기대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언론 보도의 홍수 속에서 하나의 진실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때로 정보 부족보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각각의 보도가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추측이며 어디까지가 확인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론은 중립적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자라는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 자체가 사건의 일부가 되고 여론을 만들고 정치적 압력을 형성합니다. 특검의 수사만큼이나 언론의 보도가 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뉴스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고 싶은 이야기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걸까요? 언론은 진실을 전달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제공하는 걸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이라는 무대 없이는 어떤 정치적 사건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진실과 의혹은 끊임없이 춤을 춥니다. 특검 수사가 확대되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없었고 반박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 블로거로서 수많은 정치 스캔들을 지켜봤지만 침묵만큼 강력한 전략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동시에 침묵만큼 위험한 전략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과거에 이렇게 썼던 적이 있습니다. 침묵은 전략이지만 동시에 양날의 검이다. 이 문장이 지금만큼 적절한 때가 없습니다. 침묵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말실수도 없습니다. 해명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의혹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침묵은 부정이 아닙니다. 침묵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침묵하는 동안 언론은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녀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치권은 그녀를 공격 또는 옹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녀의 이미지는 그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청와대 주변 소식통들로부터 단편적인 정보를 들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적극적 해명보다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권력의 사고방식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대중의 기억력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다음 스캔들이 나오면 이번 일은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아무것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모든 기사, 모든 사진, 모든 댓글이 인터넷 어딘가에 영구히 저장됩니다. 검색 한 번이면 과거의 모든 의혹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넘어간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누적된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댓글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포스트레이디가 이렇게 계속 침묵만 할 수는 없다. 국민 앞에 나와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 숨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요구는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했습니다.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로저 비비의 가방이 그 한도를 넘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 위반의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법률가들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했고 다른 이는 법 적용의 회색지대라고 했습니다. 포스트레이디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직자인가요? 공직자의 가족인가요? 아니면 사인, 실언인가요? 이 정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런 법적 논쟁을 보면서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지만 공직자가 아닙니다. 영향력은 막강하지만 책임은 불명확합니다. 이런 제도적 공백이 반복적인 의혹을 만들어냅니다. 특검팀의 움직임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수사 관계자들의 브리핑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들은 다각도로 조사 중이라는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수사가 단순히 가방 하나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로저 비비에 외에 다른 명품 브랜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패턴의 문제가 됩니다. 한 번의 실수와 반복된 행동은 법적으로도 여론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과거 유사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 가족의 부정 의혹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정권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긴 수사, 여론의 비등, 정치적 타격, 그러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패턴을 보면서 저는 냉소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수사 시스템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설계된 것일까요? 아니면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일까요? 매번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문제는 증거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증거를 찾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김건희 여사의 침묵은 계속되었고 그 침묵은 다양하게 해석되었습니다. 지지자들은 불필요한 정치 공세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판자들은 침묵은 인정의 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립적인 관찰자들은 전략적 판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해석이 부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침묵은 다층적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방어이자 회피이고 전략이자 나약함이며 권리이자 책임 회피입니다. 침묵의 의미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의 침묵은 일반 시민의 침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권력자에게는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공적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침묵은 권리일 수 있지만 권력자의 침묵은 특권처럼 보입니다. 밤늦은 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특히 공적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계속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와서 해명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PR 전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권력자의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시간은 흘렀고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국민들의 신뢰는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침묵이 권력의 마지막 방어선이라면 그 방어선은 지금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저는 하나의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로저 비비의 가방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런 일에 반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권력자들이 도덕의 회색지대에서 살아가는 것에 모든 것이 예의라는 두 글자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블로거로서 마지막 글을 쓰면서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작은 쪽지 하나가 실내 전체를 흔들 수 있고 작은 가방 하나가 권력의 네트워크 전체를 드러낼 수 있으며 긴 침묵 하나가 대중을 등 돌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특검팀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명품 가방의 개수를 세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현대 한국 정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권력과 사치와 도덕이 한 프레임 안에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PR 전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사규였다면 왜 숨겨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질문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이 사건을 추적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정치의 작동 방식, 언론의 역할, 대중의 심리,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투명성의 부재는 항상 의혹을 낳고 의혹은 신뢰를 갉아먹으며 신뢰의 부재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예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중이라는 공식 입장만 반복합니다. 이 삼각형의 침묵 속에서 국민들만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어디까지 닿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찾아보았습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퍼스트레이디나 대통령 가족의 행동은 어떻게 규제됩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명확한 윤리 강령과 공개 원칙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신고해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투명성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관행과 예의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존합니다. 법은 있지만 집행은 선택적입니다. 원칙은 있지만 예외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단편적인 정보들, 상충하는 증언들,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들 뿐입니다. 하지만 블로거로서 제 역할은 진실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질문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단편적인 정보들, 상충하는 증언들,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들 뿐입니다. 왜 자발적으로 해명하지 않습니까? 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습니까? 왜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질문이야말로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온라인에서 저는 다양한 반응을 봅니다. 분노, 냉소, 무관심, 옹호, 비판, 모든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어차피 다 그렇지 뭐. 바뀔 것도 없는데 왜 관심을 가져? 이런 반응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냉소주의는 부패한 시스템이 가장 원하는 국민의 태도입니다. 저는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걱정됩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치 스캔들을 봐왔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당이 바뀌어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 자체에 환멸을 느낍니다. 투표율이 낮아지고 정치 참여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블로거로서, 시민으로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저는 계속 질문하고 글을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동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현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이 무엇이든 이미 중요한 것은 드러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권력자들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 투명성보다는 은폐가 기본값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현실에 지쳐 있다는 것 말입니다. 로저 비비의 가방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이었습니다. 특권의 상징, 불투명한 관계의 상징, 이중잣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저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한 가지 희망을 가집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스캔들로 소비되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틀이 만들어지기를, 선물에 대한 투명한 공개 시스템이 확립되기를, 그리고 권력자들도 일반 시민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아마도 몇 달 후면 또 다른 스캔들이 이 사건을 덮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글을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어딘가에 이 글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을 때 이 글을 찾아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을 것입니다. 아, 예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구나. 이것이 제가 블로거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록하고 질문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권력이 화려함과 만나는 곳에서 진실은 항상 하이힐을 신어야 합니다. 아름답지만 걷기는 힘듭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입니다. 어딘가 저 빛나는 건물들 속에서 권력의 게임은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명품 가방이 오가고 메모가 작성되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블로거가 또 다른 스캔들에 대해 글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저는 이 글을 완성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질문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침묵을 거부하는 것 말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있다면 저는 당신에게 이것만은 부탁하고 싶습니다.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냉소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분노하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잃는 순간 그들은 이겼기 때문입니다. 로저 비비의 가방 하나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권력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침묵과 냉소 대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도 블로거로서 제 역할을 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